안녕하세요. 무리용과 관리 강사 김영준입니다. 벌써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됐는데, 이번 학기 이제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랑 동일하게 볼 예정이니까 그냥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객관식, 주관식 섞어서 나올 거고, 뭐 아직 문제를 안 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하니까 크게 보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똑같이 뭐 그냥 넉넉하게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수업 주제는 이제 생수산업으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물의 민영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을 상업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민영화 같은 거는 이제 왈가왈부가 있고, 아직 되네 안 되네, 뭐 찬성하는 반대하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생수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수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고 마시고 뭐 그런 데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물의 상업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수 산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옛날 있었던 재밌는 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제 운동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운동장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이 운동장에 뭔가 개막식 비슷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7년 9월 15일에 여기서 이제 럭비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지역 최대 라이벌 팀을 데리고 와서 럭비 경기를 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뭐 결과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서 사실 유명한 거는 이 경기 중에 18명이나 구급차에 후송이 되고요. 60여 명 이상이 이제 열사병 처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38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는데, 좌석수가 44,206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음수대가 0개였던 거예요, 이 경기장 안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 같은 걸 들고 가려는 그 관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물을 보안요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다 뺏었다고 합니다. 뭐 경기 결과로 이 만든 대학교에서 졌대요. 어쨌든 이렇게 설치된 음수대도 빵개고 보안요원도 이제 물도 압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 경기장 내에 있었던 유일한 게 매점 안에 있던 생수였는데, 이 생수가 어쨌든 날씨가 워낙 이렇게 덥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금방 매진돼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쓸려 나가고 열사병 처치받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제 뭐 음수대도 설치 안 하고 물도 압수하고 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돈 벌려고 한 건데, 뭐 이거는 약간 이때 거를 약간 그냥 만화에 갖다 붙인 건데, 이제 새 운동장을 지었죠. 이제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뭐 좋은 서비스라는 방법도 있고 재밌는 이벤트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음수대를 없애고 생수를 팔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해 우수사원이 된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경기장을 짓는데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군의 매점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아예 음수대를 경기장 안에 설치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경기장 내에 있던 유일한 물은 군의 매점에서 3달러에 살 수 있는 생수랑 화장실 물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쨌든 요런 것밖에 안 팔다 보니까 뭐 생수가 금방 동이 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려가고 열사병으로 처치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 후에 대학에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대책으로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매점 내 생수 재고량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 물을 어떻게 이렇게 상업화해서 이렇게 팔아서 너네들 돈 벌려고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장 내 급수대를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물이란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이 물이란 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줘야 된다, 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막대한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다, 따라서 이거를 파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생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수 산업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마실 수 있는 물 자체가 굉장히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런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은 약간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었다고 해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는 돌틈 사이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던가, 아니면 돌틈 사이에서 물이 막 아래서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던가,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다 과학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당시에는 되게 신이 주신 기적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이 솟아나는 샘 같은 경우는
샘 같은 경우가 이제 신비하고 성스러운 것들로 이제 신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됐고요. 이 중에 몇몇 샘들은 이제 치유 효과까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시면 병을 낳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샘물의 이제 성스러움은 점점 더 올라갔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18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성스러운 샘을 돌아보는 일종의 이제 순례 코스가 인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샘들을 돌아보면서 신들의 기적을 느끼고 그러면서 신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약간 그런 코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몇 샘 같은 경우는 치유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물 안에 그냥 H2O 해가지고 딱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유기물질이나 광물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 있는 물질들이 녹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해서 그 치유력을 갖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물 안에 이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나트륨이나 뭐 칼륨이나 셀레늄, 뭐 아연, 뭐 인, 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우리가 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이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면서 몇몇 이제 가벼운 병 같은 경우는 나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샘물을 돌아보는 게 이제 순례 코스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이 샘에다가 성직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광고를 때려서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냥 맹맹한 얘기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뭐 땅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신의 기적을 느끼세요. 이러면 좀 재미가 없고 이게 마케팅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야기들을 꾸며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여기 있었던 뭐 얘기 중 하나가 뭐 하나 읽어드리면은, 뭐 이거는 뭐 글로스터셔에 있는 원치콤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머시아의 케넬름 공은 뭐 여동생 퀸드레다의 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떨기나무 밑에 묻혔는데 이 나쁜 짓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뭐 흰 비둘기가 로마 교황에게 전해주었고, 교황은 커넬름의 머리를 파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흰 소를 이용하여 샘물이 솟아나는 수델리 힐 비탈에 있는 케넬름의 머리를 찾아내었다. 킨드레다는 시편 108장을 뒤에서부터 읽어 장래행렬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눈알이 터져버렸다. 이 놀라운 이야기 덕분에 원치콤 수도원은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영국 최대 수도원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성수 방문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꾸며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뭐 관심도 받고 기부금도 끌어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순례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생수를 여기서만 마시고 여기서만 즐기고 가기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예, 그거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 샘물을 이 성직자들이 병에 담아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수 판매의 시작이 됐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이제 엄청 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즐기고 퍼오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 내가 좀 움직이기가 힘들거나 귀찮거나 시간이 없거나 하면은 제 밑에 사람 시킬 수도 있겠죠. 제 하인한테 야 너 어디 어디 수락산 어디에 샘솟아 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물 좀 퍼와라고 이렇게 돈 주고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하인이 진짜 수락산 자락에 가서 물을 퍼왔는지 아니면 어디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쏨물 퍼와서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진짜 이 샘에서 나왔다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 물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휴대용 물병을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제작하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수한 광석이나 특수한 돌이 들어간 물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임을 증명하는 특수한 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땅하고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서 퍼온 물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물병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생수 브랜드가 등장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광천 취락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이걸 통해서 돈 벌고 관리하고 했으면은 이제 종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산업혁명 발전되고 하면서 기업가들이 이곳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이제 샘이 솟아나는 곳을 이제 광천 취락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 광천 취락이란 게 뭐 단순하게 물만 퍼가고 뭐 목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춤도 추고 도박도 하고 뭐 승마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요즘 같은 식으로 따지면 리조트, 종합 오락시설로 얘를 바꿉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물 마시러 올 겸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도박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다 가는 일종의 뭐 호텔 같은 곳이죠. 그래서 유명한 광천 취락으로는 영국의 바스나 뭐 프랑스의 콩스렉스빌이나 뭐 에비앙 레뱅 그리고 비텔 이런 곳들이 당시에 유명한 광천 취락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의 바스 사진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각각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면서 노는 거죠.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생수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되고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흔적을 가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스파라고 하는 건데, 스파가 지금으로 보면은 뭐 목욕탕의 약간 다른 말, 약간 사우나의 다른 말, 요런 느낌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 스파를 뭐 당시에는 이제 광천수를 마실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의 어원이 딴 게 아니고 14세기 광천수로 온천욕을 하던 벨기에의 한 지역 이름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라는 게 뭐 우리가 뭐 블럭 장난감을 흔히 레고라고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상표 이름이 약간 그 물건의 대표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도 이제 스파도 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천칠학이 이제 발전을 하다가 이제 19세기 중엽에 이제 철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철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귀족들이 말 타거나 마차 타고 이게 몇 시간을 가가지고 광천칠학에 가서 놀 수 있었으면은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철도를 타고 가서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었으면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 갈 수 있게 되니까 이 광천칠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어쨌든 철도를 이용하면 물을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 물이란 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물질인데 이거를 이제 철도를 통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멀리까지 옮길 수 있다 보니까 운반이 용이해지고, 그래서 생수를 먼 곳으로 보내서 판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산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까지 이제 생수를 마시기 시작을 해요. 뭐 에비앙에 가보지 않아도 에비앙을 마시고, 뭐 비텔에 가지 않아도 비텔을 마시고, 이런 식의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파로 유명한 장소가 그대로 이제 브랜드 네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뭐 에비앙, 뭐 이런 것도 지역 이름이고요. 산펠레그리노, 이것도 이제 광천칠학으로 유명한 지역 이름이고, 그다음 비텔, 뭐 보르쉑, 스파, 이 모든 게 다 이제 생수 브랜드인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명했던 광천칠학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수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된 거죠. 특히 뭐 에비앙 같은 경우 잠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거가 유명해진 게 이 1789년에 프랑스 레세르 후작이라는 사람이 신장 결석을 앓다가 요양차 이제 에비앙이란 곳을 가요. 근데 뭐 전설에 따르면은 뭐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에서 어떤 허연 할아버지가 저기 가서 물 마시면 네 병이 나을 거야 해가지고 그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왼쪽 아래 그림처럼 마셨다고 하는데, 진짜 이 물을 마시니까 좀 병증이 호전됨을 느껴가지고 이 물을 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계속 마시니까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작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샘물을 판매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1806년에 이제 스파가 개장되고 1826년에 생수 제조 시설이 설치돼서 이제 에비앙이란 메이커로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 에비앙 가시면은 저렇게 샘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물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의학 아카데미로부터 몸에 좋은 물로 인증까지 받으면서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뭐 썰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신장결석이란 게 몸 안에 이제 돌덩이가 생겨서 그 걸리는 병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물들이 석회암 그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결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에비앙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석회암 성분이 유럽의 다른 물에 비해서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회암 많은 물을 마시다가 석회암 적은 물을 마셔서 점점 호전되고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에비앙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뭐 마시는 사람 중에서 어쨌든 몸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에 미네랄이 많아서 마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몸이 좋은 걸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사실 미네랄이 유럽에 있는 다른 물에 비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물로 인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유럽은 이렇게 됐는데, 유럽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똑같이 광천칠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북민들 같은 경우도 광천수나 뭐 치료효과가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온천욕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수회사로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이제 폴란드 스프링이라는 곳인데, 이 폴란드라는 게 나라 폴란드 말고 미국에 이제 폴란드라는 그런 지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840년대 메인주 작은 마을인 폴란드에 사는 농부가 자기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샘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어, 담성이 나았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이 광고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도자기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서부로 막 팔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여관 들어서 관광객이 몰렸는데, 이렇게 생수 산업이 잘 되다가 염소 소독이 등장하게 되고, 수돗물을 이제 염소로 소독해가지고 병균을 죽이고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돗물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이 된 거예요. 수돗물도 마셔도 되는 물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싼 돈 내고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생수가 판매가 급감하게 되고요. 1992년에 결국 네슬레에 얘가 인수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생수 붐이 울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생수가 이 폴란드 스프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염소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깨끗할 거야 해가지고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이때 당시엔 반대였어요.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수돗물을 염소 소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수돗물이 이제 더 깨끗하겠네, 더 싸고 좋으니까 이거 마셔도 되겠네 해가지고 수돗물을 마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생수 산업이 이렇게 하얀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해서 엄청나게 수질의 오염이 심해지죠. 수질의 오염이 심해지는데 이 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돗물의 수질이 엄청나게 나빴겠죠. 이런 상태에서 뭐 공공급수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여기를 통해서, 요게 이제 워낙 오염돼 있으니까 수인성 질병이 요걸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물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그래서 뭐 샘물을 사 먹거나 뭐 다른 식으로 물을 얻거나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현미경도 발명하고, 이걸 통해서 세균이란 존재도 드러나고, 이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내게 되니까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돗물을 본격적으로 소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염소 소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물에 이제 세균이 없어서 마셔도 아프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수돗물 운용이 시작이 되고, 생수회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생수 시장이 이렇게 뭔가 약간 건강적인 이슈로, 몸에 좋은 이슈로 이렇게 커질 때도 미국 내에서는 생수 시장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돗물 염소 소독을 시작하고 나자, 당시에는 이게 이제 생수보다 좀 더 최신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갓 형성된 미국 생수 시장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만 해도 사무실 냉각기 위에 있는 생수통이 거의 유일한 생수통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이제 유리로 제작돼 가지고 세척 후에 재사용하는 형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싸니까 사실상 공짜로 제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진 개피건이라고 뭐 미국에 있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엄청나게 생수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빗대가지고 뭐 어쩌다 생수병에 돈을 지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좀 이상한 마케팅 회의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어떤 프랑스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국인들은 얼마나 멍청한 줄 아십니까? 분명 그 바보들에게 물을 팔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이렇게 생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잘 안 팔리고 생수 시장도 위축되고 망해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거의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뚫은 게 어떻게 보면 페리에라고 해요. 그래서 페리에가 미국에 진출되면서 생수 산업이 커졌는데, 원래 페리에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내과의사인 루이 유진 페리에가 1898년 지역 유지에게 샘을 구매해가지고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현재 페리에가 된 건데,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영국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영국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팔려나가면서 사업을 성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76년에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 진출할 당시에 이제 미국 상태를 보면은, 일단 쿠야가 강의 화재가 1969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화학물질에 대한 경계심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또 당시 미국 생수회사 현황을 보면은 다 집이나 회사 정수기 물만 공급하지, 이게 개인용으로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생수는 전혀 공급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빈틈을 알아내고 페리에가 이제 건강한 물이라는 이미지의 마케팅에 주력을 하면서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생수, 그러니까 작은 병에 담긴 생수, 이거를 공급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시장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페리에를 시작으로 생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인들이 마시던 음료수가 콜라나 사이다나 이렇게 설탕이 많아서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소다수를 이제 많이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니까 좀 이 설탕 많은 소다수를 대처할 만한 다른 고급 음료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 페리에가 진출하면서 이걸로 사람들이 갈아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74년에 50만 병이던 생산량이 1989년에 1억 5,700만 병으로 한 30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다만 이 페리에도 유의가 오는데 이제 1990년에 이제 페리에에서 벤젠이라는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판매가 폭락하게 되고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2년에 이제 네슬레한테 인수가 되는데 이 페리에가 어려워졌으니까 이 생수 안 좋구나 이제 수돗물을 마셔야겠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페리에가 어려우니까 다른 음료수 다른 생수를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생수들의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 생수 시장 근황을 보면은 생수가 이제 가장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 중 하나가 됐고요. 뭐 생산 원가보다 최종 소비자 가격이 약 240배에서 10,000배까지 비싼 그런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리 이사의 의장이 이제 뭐 실언을 한 건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을 뽑아 올려 포도주나 뭐 우유 또는 심지어 석유보다 더 비싼 값에 팔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실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수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각종 틈새 시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애견 전용 뭐 생수 왼쪽 아래 뭐 강아지 전용 생수라던가 이런 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해요. 뭐 먹으면 뭐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아기 전용 생수 그래서 베이비 워터라고 써있죠. 아니면 대학 브랜드 생수 뭐 예일 유니버시티 뭐 내추럴 스프링 워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신한대학교 생수 뭐 이런 식으로 판다는 거죠. 이렇게 각종 틈새 시장도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커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현재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생수 산업이 성공하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되고요. 1992년 스위스 식품 음료 회사인 네슬레가 각종 생수 브랜드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세계 최대 생수 업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따라서 이제 펩시나 코카콜라도 이제 생수를 발매하는데 펩시는 아쿠아피나, 코카콜라는 다사니 뭐 이런 브랜드로 이제 생수를 출시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펩시의 아쿠아피나나 코카콜라의 다사니는 어디 멀리 있는 그런 깨끗한 생수를 퍼서 뭐 올려가지고 뭐 음료를 제공한 게 아니고 사실 수돗물을 정화해가지고 생수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보통 생수라고 하면 어디 뭐 시골이나 뭐 되게 자연적으로 깨끗한 데 가서 물을 퍼올려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담아서 파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아쿠아피나나 코카콜라 다사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돗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한 번 더 정화해서 담아서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벌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생수 산업이 이제 뭐 현재 발전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뭐 생수 산업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생수 중에서는 이제 삼다수가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수입량도 많아져 가지고 이런 외국에서 생수를 사오는 그런 양도 점차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생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약간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뽑는데 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뿌리 깊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8.5%라고 하는데 수돗물을 직접 운용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거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제 수질 검사 항목도 뭐 58개에서 뭐 85개까지 늘리고 심지어 뭐 250개까지 늘려서만 해가지고 이 물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잘 안 마시죠. 그래서 하도 왜 이렇게 안 마셔요? 라고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해보면은 수돗물이 깨끗한 건 알겠는데 이거 뭐 물탱크나 수도관이나 이런 우리 집에 있는 수도관 이런 거 제대로 청소도 안 하는데 이건 괜찮겠냐 이런 약간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신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신종 오염 물질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측정 장비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신종 오염 물질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더디게 진행되죠. 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했다라는 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종 오염 물질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뭐 시설 정비나 교체에 대해서는 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도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생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 수돗물의 수질을 이제 깎아내리는 마케팅을 하고 생수를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하다 보니까 수돗물 이거는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생수 회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초기 생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대상인 탄산 음료다 보니까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건강한 대안이다. 너네가 설탕이 많은 그런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 생수를 마시는 게 너네 건강에 훨씬 좋다. 그냥 이렇게만 마케팅을 하다가
수돗물에 각종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돗물 불신이 커지니까 이 생수를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대안으로 여기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탄산음료를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이제 그 수돗물에 비해서도 건강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생수회사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자연 본래 순수한 이미지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예 뭐 그 생수 이름을 뭐 피지라고 지어서 정말 깨끗한 섬 피지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녹색에 뭐 하늘에 깨끗한 들판에 이런 물 들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에비앙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에서 왔음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뭐 여기 그림에도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DMZ의 아름다운 음악을 믿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DMZ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친환경적인 것처럼 하고 되게 깨끗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뭐 존주월이라는 이제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에 따르면은 뭐 생수는 20세기의 마케팅 사기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 물은 어디서 퍼올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표시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수 이름은 피지인데 피지에서 안 퍼왔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마케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지 생수에 관해서 이제 뭐 마케팅 관련해서 또 재밌는 뭐 옛날 얘기가 있는데, 피지랑 클리블랜드 주랑 이렇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피지에서 이제 잡지 전면 광고 실었는데 이렇게 이제 피지 뭐 더 네이처 오브 워터 해가지고 되게 깨끗한 생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맨 위에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The label says PG because it's not bottled in Cleveland 라고 해가지고 의역하면은 이 물은 클리블랜드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에 아예 박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굳이 클리블랜드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쿠야호가 강의 화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발생한 곳이 클리블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약간 물이 오염된 거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여겨지니까 이 피지에서 광고할 때 우린 클리블랜드랑 다르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광고를 보면 당연히 이제 클리블랜드 수도국이 이제 빡이 돌겠죠. 흔한 말로. 그래서 클리블랜드 수도국에서 이 수돗물이랑 생수를 갖고 대대적인 수질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수돗물이랑 생수는 피지, 뭐 아쿠아피나, 뭐 다사니, 에비앙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피지에서만 이게 비소가 검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클리블랜드에서 또 대대적으로 이 피지 생수 뭐 깨끗하다는 안에서 비소가 발견됐다 하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피지에서는 피지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지 대표는 이제 농담이었다. 그래서 it is only a joke라고 이제 실제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하니까 비소 안 나왔다.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마셔라. 이런 식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최악의 광고 중 하나로 요 피지 광고가 자주 언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물용기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사실 물을 물을 보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금의 틈만 있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담은 물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려면 물을 어디다 담아서 들고 다닐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수렵민이나 뭐 유목민들, 그 다음에 뭐 다음 식수원이 어딘지 모르는 뭐 경우에는 이제 운반할 용기가 필요했고, 주로 가죽이나 동물의 방광 같은 것들이 주로 이용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저렇게 대나무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구나, 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뭐 1980년까지는 생수병으로 말 그대로 유리병을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무겁고 뭐 이랬겠죠. 뭐 깨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폴리에틸렌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되게 가볍고 튼튼한 병이 제작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가볍다 보니까 당연히 운송 비용도 적어들겠죠. 아무래도 기름값이 덜 드니까. 그리고 또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에틸렌 수지가 이제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수회사가 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폴리에틸렌 수지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안전한가? 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을 담는 병으로 흔히 널리 쓰는 게 이 페트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폴리에틸렌 수지란 페트병이랑 또 PE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거고요. PE병은 약간 무거워가지고 좀 대용량, 이런 뭐 생수병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있는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오염물질이 용출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담아놔도 오염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플라스틱이 녹아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피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피위병 같은 경우는 태양에 많이 노출되면은 비스페놀 A라는 약간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위병 같은 경우는 뭐 햇빛이 많이 노출돼 있으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폴리에틸렌 수지, 페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 생수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소재 중 하나가 되는데, 플라스틱의 한 종류고요. 생수병의 원료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투명도가 유리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나고 강도가 좋고 단열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휴대성이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서 생수병으로 이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유리병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워낙 무겁고 또 깨지기 쉽죠. 그리고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비교적 가볍고 깨지지도 않지만 한번 이거 따면은 다 먹어야 되고 중간에 뭐 다시 담궈 놓거나 할 수가 없죠. 뭐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트병이 이제 생수병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페트병의 문제는 이제 재활용률이 낮아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23%에 불과하고요. 77%는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각해서 버리자니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고요. 또 매립할 경우에는 썩어서 분해되기까지 약 1000년이 걸려서 여전히 쓰레기로서는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생수병이 되게 공격받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이제 생수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옛날에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 팔았으면 요즘은 이제 일종의 뭐 스타일이나 뭐 패션 아이템이나 뭐 예뻐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각가지 뭔가 신기한 이제 생수병 디자인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뭐 이 중에서 에비앙 같은 경우 막 연도별로 이제 뭐 누구랑 뭐 유명한 뭐 예술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막 콜라보 뭐 한정판 뭐 이런 것도 막 내가지고 이런 병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생수를 광고를 하는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 데서 왔고 이 물이 얼마나 몸에 좋고 이런 거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광고 문구 저거 하나에 스타일의 완성. 예. 그러니까 약간 생수를 마시는 물로서 이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서 이제 광고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프리미엄 생수 시장도 커지는데, 관련된 뉴스 하나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물을 사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서 우리나라 생수 시장은 매년 10%씩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기 쭉 있습니다만은 뭐 유화를 위한 물, 탄산이 들어있는 물, 수소가 들어있는 물 등등등 이른바 기능성 생수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 병 가격이 밥보다 비쌉니다. 그만큼 이게 좋을까요? 이채림 기자입니다. 판매대를 가득 채운 생수들. 기능성 프리미엄 생수를 취급하는 워터바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탄산수고요. 방금 페리 탄산수 같은 좀 강한 탄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500ml에 600원 정도인 일반 생수와 달리 프리미엄 생수 값은 2,000원에서 최고 9,000원에 달합니다. 이 제품은 엄마의 양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넣은 물입니다. 이처럼 다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다른 성분과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화산 지역에서 추출한 화산 안반수, 빙하에서 취수한 제품, 200m 이하의 심해에서 퍼올린 해양 심충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칼슘,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일반 생수의 5배가 넘습니다. 탄산을 넣은 탄산수 애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콜라 같은 그런 음료를 먹었는데 탄산수가 나온 후부터는 열량이 적고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난 2013년 130억 원대였던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엔 물에 수소를 넣은 수소수도 인기입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없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뭐 몸속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물질이 수소여서 몸을. 기능성 물이라고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칼슘과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환자의 경우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은 오히려 독입니다. 물은 10도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가만히 물이 고여 있으면은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더 맛있는 물, 더 건강한 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뭐 그래가지고 이런 뭐 각종 프리미엄 생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건강에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가 되긴 하는데 뭐 일단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실 프리미엄 생수라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실제 몸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소수 같은 경우는 아예 식약처에서 이거 효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했어요. 물론 뭐 내가 느끼기에 좋다 그러면 뭐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다만 뭐 탄산수 그리고 뭐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기능보다는 약간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 정도는 있다고 하고요. 뭐 각종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물 같은 경우는 그런 미네랄을 섭취하는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생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그 농도가 낮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뭐 김치나 뭐 이런 몸에 좋은 나물들 뭐 야채 이런 거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내 건강을 위해 프리미엄 생수를 먹어야 돼라고 사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을 뭐 심지어 이제 워낙 프리미엄 생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워터바까지 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뭐 물을 골라 마시는.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수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생수랑 뭐 수돗물이랑 잘 구분하지 못한다. 뭐 이런 뉴스 기사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각종 이제 수돗물을 광고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학생일 때 이런 거를 이제 교수님이 시켜서 해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뭐 수돗물과 생수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당연히 이게 좋은 물 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이제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은 생수 쪽에 더 많이 붙이긴 해요. 뭐 그렇긴 합니다. 대신 이제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생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그 개인 공장에서 이제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이제 수돗물 검사를 받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질적으로는 사실 수돗물이 좀 더 안전하기는 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생수에 이제 수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풀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미 제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습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부 생수업체 공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마친 상태로 병에 담아 팔기 직전의 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나왔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에 환경부가 전국 생수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도 환경부는 이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개 업체가 문제가 됐는데 환경부는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생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첫 우라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53개 업체 가운데 2곳에서 국제 기준을 초과해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해태음료 철원 공장은 곧바로 활성 필터를 설치한 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문제가 된 취수정 3곳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감독하는 이동 장수샘물은 정밀한 지질조사 없이 취수 깊이를 200m 이상에서 150m 수준으로 낮췄을 뿐 해당 취수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의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5.4배나 높게 검출됐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후 해당 업체의 제품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는 점만 강조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수 제조업체의 공정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름 동안에 계속 우라늄이 들어가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해갖고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랑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환경부는 전국의 생수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하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는데 실상 뜯어보면 이제 생수도 여러 이제 이런 수질 관련된 문제들이 꽤 발생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특유한 수돗물의 냄새잖아요. 이게 이제 염소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냄새인데, 이 냄새 때문에 수돗물을 사람들이 안 마시기 때문에 보통 생수 같은 경우는 오존 소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존 같은 경우는 처리 과정에서 불온산염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잠재적인 발암 물질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염소에 비해서 오존은 이제 잔류 효과가 없으니까 일반 세균이 발견된다던가,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기 때문에 밑에 플라스틱이 발견돼가지고 요거에 오염돼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뭐 MBC의 불만제로 여기서 이제 생수에 관련돼서 뭐 위생을 전면적으로 이제 조사한 그런 적이 있는데, 2011년 이후 이제 제조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봉되지 않고 이제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때 이제 대장균군이랑 저온중온 세균이랑 불온산염 이런 것들은 이제 의뢰를 맡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생수, 그러니까 모든 시료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고요. 총 46개 중에 28개에서 이제 세균 검출되고, WTO 기준 3배 넘는 불온산염과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이 이제 검출됐는데, 이런 것들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도 수질적으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은 물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생수가 이런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판받는 거 외에 이제 각종 이제 생수병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로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생수 그 페트병 하나 만드는데 물이 한 3에서 4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병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 한 3천만 개 정도 버려지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들 중에서 약 20%만 재활용하고 그대로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뭐 이렇게 쓰레기 섬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도 이제 생수 자체가 이제 환경주의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생수를 만드는 생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어쨌든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코카콜라라는 단일 회사가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 병 약 20%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대다수는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대로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회하고 쓰레기량을 줄이려고 뭐 초경량 페트병이라는 걸 또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0ml 병 기준으로 원래 이제 18g의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14g으로 얘를 감량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22% 줄이기도 하고요. 또 재활용 용품에도 굉장히 이제 진심을 해가지고 이런 페트병 재활용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코카콜라 페트병에 재생 플라스틱을 한 10%씩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코카콜라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명 디자이너랑 협업해가지고 이런 뭐 의자나 뭐 이런 쇼핑백이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풀무원 생물 같은 경우도 뭐 경량화로 해가지고 뭐 친환경을 선도하기도 하고요. 요즘 페트병 보면은 이렇게 그 플라스틱 띠를 없애고 여기다 이제 각인하던 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줄이고 재활용을 좀 더 쉽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수병 회사에서 아예 이제 그 생분해가 되는 페트병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자기 제품에 쓰기도 하고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일회용품, 뭐 종이컵이나 페트병 이런 거를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수 회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과도한 지하수 취수 문제인데, 실제로 대형 생수 회사가 어떤 한 지역에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뽑았어서 이게 생수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생수를 만드는 이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 수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 사용한 물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사막화가 진행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랑 지하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하면 인근 지하수 수위가 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쓴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 인근 부분만 이렇게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겠죠? 근데 계속 파내기 시작하다 보면은 물은 결국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평평해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우물이 마르니까 좀 더 깊은 우물을 파야겠죠? 그래서 또 물을 빨아들이면 또 이렇게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고, 그래서 더 깊게 파서 물을 빨아들이다 보면은 결국 물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하수 고갈이 나면서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사막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예요. 뭐 제주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삼다수를 많이 뽑아서 팔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뽑아서 삼다수로 팔고 또 제주 자체적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제주 지하수 높이가 관측일에 최저해가지고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하수 수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뭐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삼다수 지하수 취수량을 오히려 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 제주도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살기에도 물이 부족한데 요거 팔려고 물을 이렇게 많이 뽑았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련돼서 철회하라고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제주도에다가 지하수 이용을 연장해달라,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늘려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 지하수 수위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면은 바닷가 근처에서는 이제 그 바닷물이 침투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소금으로 오염된 우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요 빨간색이나 이 파란색 굉장히 소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하수들이 발생하고 있고 꽤 내부까지도 소금기가 검출되는 그런 사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생수 관련된 수업 및 이번 물이용과 관리 수업을 완전히 마치려고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잘 보시고 그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